어느 날 아침 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72살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막 6달이 지난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괜찮아요.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울부짖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들에게 나는 오늘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숨 쉬어 온 사람, 아침마다 옆에 있던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나는 이 말을 10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나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105년 동안 나는 수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들, 병으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여성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자가 된 여성들, 그들 중 어떤 이는 그 이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몸은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그날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화려한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100년을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잃은 뒤에도 다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는 그 답이 바로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자식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고 이웃들이 찾아옵니다. 전화가 오고 음식이 들어오고 위로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혼자라는 느낌이 잠시 가려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49제가 끝나고 100일이 지나고 첫 번째 기일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조용히 원래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여전히 그 여성 혼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고통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남편을 잃은 뒤 3년 이내에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단순히 슬픔 때문만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수면이 무너지고 식욕이 사라지고 몸을 돌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배우자 사별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남겨진 배우자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상심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한 친구의 아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으며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갑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울음을 참는 것이 강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면 약해 보인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에게 사회는 더욱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며느리 앞에서 위엄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안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밀려 들어간 것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남편을 잃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슬퍼해도 된다는 허락. 나는 오늘 종일 울어도 된다는 허락.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보고 싶어도 된다는 허락. 이 허락이 없으면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모습을 바꾸어 몸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지켜본 여성들 중에서 가장 빨리 무너진 사람들은 가장 빨리 괜찮아졌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임에 나가고 웃으며 밥을 먹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허약해진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더 크고 더 무겁게 애도아이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나누던 말 한마디를 잃은 것이고 저녁마다 함께 보던 풍경을 잃은 것이고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애도 받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하나하나와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은 슬픔의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꼭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 냄새를 맡고 무너집니다. 어떤 날은 담담하다가도 오래된 사진 한 장에 한없이 울게 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충분히 애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천천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이 눈물을 데려온다면 그 눈물을 막지 마십시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그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위대한 목표가 사람을 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큰 꿈, 높은 이상, 거창한 계획,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전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위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평범한 하루의 반복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작은 것만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하루의 구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침이면 남편의 밥을 챙기고 남편의 외출을 배웅하고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하루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뼈대가 함께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밥을 차려도 먹을 이유가 없고 밤이 와도 잠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상태가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면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이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아주 작은 뉴비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일과 르포라고 부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끓이는 것, 짧은 거리를 걷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짧게 적는 것, 이것들은 너무 소박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소박한 것들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붙잡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고 난 뒤 처음 몇 달을 거의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권해보았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 아주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 그런데 창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들어왔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오늘이 어떤 날인지 느껴졌고 오늘이 느껴지면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고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짧은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창문을 열었을 뿐인데 어느새
살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일과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슬픔 앞에서 우리의 정신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작은 루틴은 나침반이 됩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게 해주는 것, 뇌가 판단을 멈춘 자리에서 습관이 대신 하루를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작은 일과의 힘입니다. 거대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을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찻잔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10분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일주일을 만들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을 만들고 그 한 달들이 모여 당신이 다시 서 있는 오늘을 만들 것입니다. 삶은 한 번에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매일 아침 아주 조용히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마음을 고슴도치에 비유해 왔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본능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 인간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기댐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남편을 잃은 뒤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은 자식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달려옵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시간을 내려 합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들 자신의 걱정과 피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걸음이 줄어드는 것은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그 자식 한 명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발걸음이 줄어드는 순간 어머니는 또 한 번 버려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가장 흔한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10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아무리 강한 효심도 끝없는 요구 앞에서는 조금씩 달아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식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자식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것을 관계의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조금씩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식과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나누고 오랜 친구와는 한 달에 한 번 차를 마시고 동네 이웃과는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함을 나누는 것. 이 작은 연결들이 모여 하나의 그물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이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을 받쳐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네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스스로의 무게중심을 지키십시오.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고맙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은 차갑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입니다. 내가 90을 넘겼을 무렵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는가?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었고, 읽어야 할 책이 있었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나를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으킨 힘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삽니다. 남편을 잃은 뒤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챙기고 집을 지켜온 사람이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혼란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쓸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쓸모의 모양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여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사는 이웃 노인에게 매주 한 번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혼자만 알고 있던 손뜨개 솜씨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 꽃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느낌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단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면 나는 이 말이 깊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내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하나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봉사활동을 해야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무게에 짓눌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들여놓고 매일 물을 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당신이 없으면 아쉬운 자리가 있을 때 인간은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는 어제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쌓이면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용기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도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용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 고요한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가 100년 넘게 살아오면서 본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당신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라고 해서 가장 슬픈 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장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슬퍼하는 것, 작은 일과를 만드는 것, 한 사람에게만 기대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찾는 것.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충분히 흘려보내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이 생기고 작은 루틴이 그 하루를 붙잡아주고 여러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은 화려한 처방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온 한 인간이 수많은 삶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며 배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침에 끓이는 차 한 잔의 온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오래된 노래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에 조금씩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의 삶은 우리를 통해 계속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영혼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3년의 한가운데 있다면, 혹은 이제 막 그 문 앞에 서 있다면 부디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 살아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고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강물 위에 당신의 배가 아직 떠 있습니다. 노를 세게 저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계절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